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16분 중년 남성 B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 전말을 잠깐 들어보니 회사에 있던 그는 방금까지 집에 있던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화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낯선 남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를 때려 부수는 소음이 들려왔죠. B씨는 아내를 다급히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B씨의 집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빌라 4층인데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불길함을 느낀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고자 B씨의 아내와 13살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49살이던 아내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린 아들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일주일 후에 의식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가족에게는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22살의 딸 A씨. 당시 그녀는 외출을 한 중이라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한편 아버지 B씨는 범인을 즉각 지목했습니다. 바로 딸 A씨의 전 남자친구 이석준이었어요. 신고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 51분 범인 이석준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1996년생인 이석준은 당시 25살인데요. 알고 보니 그는 범행 현장 바로 옆 건물에 비어있는 가정집에 들어갔고 거기 장롱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데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그리고 이석준이 범인이라는 걸 바로 눈치챈 B씨.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면 이 살인이 벌어지기까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범인을 도운 조력자들까지 있습니다. 사건 전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흘 전인 12월 6일 아버지 B씨가 강남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 이런 말을 했죠. 딸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감금된 것 같아요. 경찰은 즉시 딸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그녀가 대구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날 저녁 딸 A씨는 대구 수성구 모처에서 이석준과 함께 발견됐어요. 경찰이 딱 A씨를 발견하자마자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석준과 분리 조치를 했고요. 두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죠. 먼저 A씨를 통해서 자초지정을 좀 들어보니 두 사람은 4개월 전인 2021년 8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A씨가 이석준과의 관계가 뜻하지 않게 흘러가자 서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이석준이 격분한 겁니다. 그리고선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빼앗고는 감금을 시작해요. 경찰이 두 사람을 찾아내기 전까지 약 25시간 동안 차에 태워서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여기엔 원하지 않던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뒀죠. 협박용이었을까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석준의 진술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커플 간에 다툼을 하긴 했지만 성폭행, 불법 촬영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임의 동행하자라는 거에도 순순히 응했고 핸드폰 제출해달라라는 요구에도 선뜻 자기 핸드폰을 내주었고요. 사실 이건 범죄자답지 않은 굉장히 떳떳한 태도였어요. 경찰은 오히려 여기에 속았던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당장 이석준을 긴급 체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를 귀가 조치시키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엔 경찰 또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당시 A씨와 이석준이 동거 중이었는데 이럴 경우 성폭행 시비가 나오면 강제로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하니까 한쪽 입장만을 듣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그날 이석준은 귀가 조치됐는데 대신 경찰이 이석준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A씨는 서울에 있는 부친에게 인계가 됐죠. 다음 날입니다. A씨가 서울로 돌아와서 아버지 B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석준의 감금과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 또한 그녀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후에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였죠. 이틀 뒤인 12월 8일, 이석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직접 A씨를 만나겠다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A씨 주소로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소였던 거죠. 이때 이석준은 막 인터넷을 뒤지더니 흥신소와 연락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흥신소 관계자는 50만 원을 받고 단 하루 만에 A씨의 현 주소지를 찾아냅니다. 이석준은 주소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챙긴 후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잠실에 있던 A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분의 흉기도 추가로 구입했죠. 그가 준비해둔 흉기요? 전기 충격기, 접이식톱, 마대자루, 그리고 밀가루까지. 이 밀가루 흔적 지우려고 산 거겠죠? 범죄를 철저히 계획한 정황입니다. 이후 그는 A씨가 사는 그 빌라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주민들이 왔다 갔다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봤고 거기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죠.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대낮 오후 2시쯤이었는데 오가는 이 없이 빌라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이석준이 자연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씨 집으로 향했죠. 띵동, 택배기사예요.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석준이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더니 A씨의 어머니와 집에 있던 13살 남동생을 칼로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나마 아직 이 남편과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남편분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전 여친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황당하게도 그는 체포된 후에 우발적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한 사람은 A씨인데 그녀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으니까 이 살인이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A씨가 죽었으면 계획이지만 가족이 죽었으니까 우발이다? 병신 새끼 아니에요. 아니 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 찾아내고 흉기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전기 충격기에 밀가루까지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현관 비밀번호도 염탐해서 알아냈는데 이건 명확하게 계획했다는 증거예요. 황당한 주장에 제가 더 화가 치미는데요. 당연히 경찰은 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고 결국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석준은요,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 머그샷이란 건요, 경찰이 직접 촬영한 식별 가능한 피의자 사진입니다. 외국에선 흔해요.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머그샷 많이 보여드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낯선데요. 2010년에 만들어진 신상공개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개된 적이 없고요. 대신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현재의 범인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생겼죠. 이석준의 경우에는
이제 체포되고 나서 찍어놓은 머그샷 공개에 자기가 동의를 했고 체포 당일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배포되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 조사 결과 이석준의 살인 동기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전 여친 A씨와 아버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기를 신고한 것에 앙심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했고 또 실행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석준이 너무도 쉽게 A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점이에요. 아무리 흥신소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요. 결국 주소를 건넨 그 흥신소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런데 그에게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자기가 개인정보를 얻어낸 그 원천지가 다름 아닌 공무원이라는 점이에요. 흥신소에 정보를 판 그 사람은 수원시 권선구청에 근무하던 41살의 공무원 박 씨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람들의 주소, 차량 정보, 이런 시민 개인 정보 1,100건을 무단으로 조회한 후 흥신소에 팔아넘겼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약 4천만 원대였고요.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박 씨는 담당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박 씨 공무원한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 1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거 덕분에 박 씨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껏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던 거고요. 여기서 또 허술하게 무너진 관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아마 박 씨는요, 용돈벌이차 사람들의 정보를 팔아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인해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참고로 과거 N번방 사태 때에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공범 최 씨가 주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던 사례 기억하시죠?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뭔가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즉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는 대책이에요. 제2의 이석준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탄생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아직까지 이런 조치가 없었어? 라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태껏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우리 정보를 잘 지켜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판결 내용을 볼까요? 우선 그 공무원 박 씨는요,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당연히 파면되었고요. 이후 재판, 항소를 거쳐서 2023년에 결국 징역 5년이 확정됩니다. 또 범인에게 주소지를 판매한 그 흥신소 관계자도 사실 이들이 한둘이 아니긴 한데요.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씩 선고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공개가 된 이석준은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가 철저히 계획된 보복살인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앞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리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친 후에 이석준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시오. 여기에 이석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짧은 대답,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만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에 위안이 될 순 없겠죠. 오늘 사건을 혹여나 듣고 나서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동거를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는 그들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동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건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현 2023년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으로 성숙한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다 상대에 집착하면서 소유하려 하고 또 극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당연한 걸 제가 계속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허술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엔 A씨의 가족들이 상해린을 당했어요. 이 상황이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시민들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울타리가 더 촘촘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A씨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9월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유명 영어 강사였던 46살의 여성 홍 씨가 거주하고 있던 1층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는 2층짜리 이 해당 건물에서 부모님 그리고 이모와 함께 같은 건물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틀이 넘도록 홍 씨가 보이지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홍 씨 집에 들어갔다가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태와 그리고 또 발견된 장소가 다소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알몸 상태였고요. 양손은 플라스틱 타이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었죠. 머리 후두부에 둔탁한 것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또 목이 졸릴 때 눈에 보이는 일혈점도 발견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인은 시신을 장롱 안에다가 넣어뒀는데요. 상태로 봐서 2, 3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한 가족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송파구 살인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딱 봤을 때 이 결박이 앞쪽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옷을 속옷도 남기지 않고 다 벗겼다는 점, 그리고 여성 한 명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뒤통수를 가격했다라는 점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즉 면식범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을 먼저 수색을 하던 경찰은 머지않아 한 명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홍 씨의 남자친구 40대 강 씨였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유력한 근거가 뭐였을까요? 홍 씨 집 앞에 있던 CCTV였습니다. 홍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던 건 시신 발견 3일 전인 9월 3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전후로 이 남자친구 강 씨가 그녀 집에 드나든 장면이 CCTV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 얘기인즉슨 그 강 씨는요, 홍 씨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혼자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을 두고 보자면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집에 드나드는 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행동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심지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은 정황도 발견됩니다. 이거 분명 수상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 씨는 홍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모든 연락을 끊고 아예 행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경찰이 즉각 강 씨를 추적했고요. 거주하고 있던 그는 시신 발견 사흘 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검거됩니다. 여러분, 명백한 CCTV에다가 도주 행적까지 확보를 했죠. 근데 강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용의자들의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경찰로선 이 강 씨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여러 확실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보자면 우선 마지막으로 이 남자친구 강 씨가 집을 나온 이후에 홍 씨가 살아서 나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죠. 즉 두 사람이 그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강 씨 옷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홍 씨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지하철역에 내렸죠. 그리고 이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모습 또한 CCTV에 전부 남아있던 겁니다. 옷을 갈아입은 정황이요. 이건 빼박인데요. 아니 여자친구 집에 가기 전에 왜 옷을 갈아입냐는 거죠. 이 외에도 홍 씨 주변에 유일하게 강 씨만 잠적했다라는 점도 당연히 범인으로 지목될 이유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경찰의 압박 끝에 강 씨는 체포 3일 만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자신이 여자친구 홍 씨를 살해했고 이어서 그녀 통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은 홍 씨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가 알 정도로 공공연한 커플이었습니다. 심지어 홍 씨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다, 신랑감이다 라고 소개를 한 적도 있었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어릴 때 알던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주 왕래하던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마침 1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고 두 사람이 재회했죠. 그걸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얼마 후엔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주변인들 눈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커플은 아니었습니다. 여자 홍 씨는 일단 사회적으로 소위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좋은 커리어에 또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 근데 반면 남자친구 강 씨는 딱히 직업이 없어요. 게다가 도박 중독까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2번 이혼한 경력까지 있었는데요.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40대 남성이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절제력도 없는 상황. 근데 홍 씨는 이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상당한 애정을 보였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뜨겁게 사랑을 하던 커플이었지만 결국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홍 씨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 동안 홍 씨는 직업이 없는 남자친구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강 씨는 도저히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도박에 투자를 해서 한탕만 잘 벌면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심지어 도박을 하다가 판돈이 떨어지면 홍 씨 몰래 그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홍 씨는 당연히 분노했고요. 조금씩 강 씨를 멀리하게 되죠. 아니 일도 안 하고 도박에 찌들어서 여자친구 돈까지 훔쳐가는 남친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강 씨가 과거에 2번이나 이혼을 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계속 무직 상태에 전 부인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겨우 생활해 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 씨를 좀 살펴보면 이전에 그 부부 관계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의뢰 상태가 되는 걸 꽤나 자존심 상해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찌질함을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죠.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와 찌질이의 조합입니다. 무능력에 도박병, 폭력에 심지어 의처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참지 못하고 전 부인들이 이혼을 택하게 되는데 같은 이유로 2번이나 이혼을 당하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해준 홍 씨에게마저도 홍 씨가 우리 좀 이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자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한 예로 홍 씨가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홍 씨를 찾아와서 남자친구가 손찌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하던 홍 씨가 결국에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라고 통보한 그날은 홍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듣고 강 씨는 즉각 앙심을 품게 돼요. 아니 어쩌면 자신의 도박 판돈을 대줄 사람이 사라지면서 다급해진 건 아닐까요? 어쨌든 이별 후에도 이 찌질이 남자는 홍 씨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그녀를 주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홍 씨가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모습에 완전히 분노하게 되죠. 아니 나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술자리를 갔어? 이거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즉각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의처증이 있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추후에 강 씨가 왜 이 살해를 저질렀냐라는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네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어이없게도 이거였습니다. 질투였어요. 그래서 증오에 찬 강 씨가 홍 씨를 죽이기로 결심했고요. 9월 3일 당일 근처 마트에서 나무로 된 절구공이와 플라스틱 타일을 구입해서 홍 씨 집으로 향했죠. 그 전에 들른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갔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저녁 7시 송파구에 있는 홍 씨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홍 씨가 아직 귀가하기 전이었는데 교제할 당시에 집 열쇠를 남자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유유히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이제 홍 씨가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안방 문 뒤에 숨어 있었고요.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약 50분 후 고요한 집 안으로 홍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문 뒤에 있던 강 씨가 즉각 뒤통수를 나무 절구로 강타합니다. 홍 씨가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쓰러졌죠.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홍 씨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 씨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렇게 비극이 끝난 후에 강 씨는요, 홍 씨의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그녀의 옷을 모두 탈의시킵니다. 근데 잠깐요. 이미 죽은 사람의 혈흔을 닦아낸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는 좀 미약할 듯한데요. 어쨌든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혈흔이 묻어서 그걸 닦아내려고 옷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심지어 속옷까지 전부 벗겨내요. 이후에 집안을 청소했고 홍 씨의 양손을 플라스틱 타이로 묶은 후에 장롱 안에 시신을 은닉합니다. 이 자백을 듣던 경찰이 왜 도대체 시신을 장롱 안에 숨긴 거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발견을 늦춰서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밀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게 들어도 굳이 옷을 벗길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에 좀 뱅뱅 돌게 되는데 속옷까지 벗겨서 혹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어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 씨 말대로 그냥 단순히 피를 닦아내기 위함은 아니었을 거고 평소에도 홍 씨가 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강 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또 거기에 대해 주근이의 손을 묶어두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 힘에 대해 과시하는 심리라고 분석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고 강 씨가 집을 떠난 시각은 저녁 11시입니다. 지하철역에 다시 가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죠. 끝이 아닙니다. 훔친 홍 씨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했고 즉각 도박판으로 달려갑니다. 이후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사우나와 PC방을 전전했지만 결국에는 고양시에서 검거된 상황이죠.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된 강 씨는 처음에는 나는 그냥 그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본 게 아니냐라고 추궁하려고 들어갔다.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 라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하철역에서 옷 갈아입었다는 게 도저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범행 도구를 미리 마트에서 사간 것도 그렇죠. 절구를 가지고 살인을 하면 피가 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은 건 아닐까요? 게다가 죽은 시신의 손을 묶어둔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시신을 장롱에 넣었는데 손이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묶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려는 이야기일 뿐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런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강 씨가 억울하다면서 항소해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범행 동기가 홍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강한 분노였지 않냐, 그래서 감형을 요구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강 씨가 어릴 적에 부모의 이혼을 겪고 또 성장하면서 2번의 결혼 파탄까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뭔가 불신과 집착 성향이 생겼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니 요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리고 젊을 때 이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요? 부모 이혼이야 자기 탓이 아니라지만 결혼 파탄은 원래 자기 책임 아닌가요? 근데 또 재판부는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획 살인인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도 자백을 했고 또 특별히 전과가 없는 점까지 모두 감안해서 최종 강 씨에게는 징역 22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내 범죄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온 거다라고 남 탓을 하던 강 씨는 자신의 살인을 반성하는 모습은 그닥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홍 씨에게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남기지 않았죠. 최근 들어 이런 연인 간 범죄, 또 이별 범죄가 급증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스토킹까지, 더 나아가 그 가족들까지 살인하는 사례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늘 도돌이표 같은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이 사회에 여전히 이런 사건들은 그냥 연인 간의 일이잖아 라고 가볍게 치부한다는 점입니다. 사망하는 피해자가 속출해야만 그제서야 구조 요청을 무시했구나, 사건이 얼마나 위급한지 몰랐구나 라는 점이 들춰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홍 씨 역시 강 씨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쩌면 경찰에 이게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신고를 받아줄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못했을 수도 있죠. 이젠 이 고리를 좀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더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기 아닐까요? 사실상 그 시기 이미 지났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인 간의 이별을 통보한 후에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모른 채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